2%밖에 성장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보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매출은 좀 답보 상태고 영업 손실은 제법 줄였다. 성장 정체되면 큰일 나거든요. 네.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3사가 회사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다. 뭐 3사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결렬이 되었다. 그런 소문 도는 것 자체가 사실 좀 그렇죠. 안타까운. 당근이 돈을 벌려고 욕심을 냈으면 아마 그 전에도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광고 매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거의 2배 이상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거의 네이버 다음 정도에서 가까운 수준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심재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작년 확실히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했는데 또 성적표 보니까 뭐 오늘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심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뤄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루게 됐고요. 명품 3사, 그다음 당근마켓, 또 컬리, 그다음에 무신사, 뭐 강남 언니 정도로 일단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눈여겨볼 만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따로 다루던 뭐 묶어서 다루던 한번 또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회사로 한번 좀 다뤄볼 만한 곳이요. 작년에 가장 이슈도 많았고 또 큰 기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관심도 많은 기업인데 일단 컬리, 마켓컬리의 마켓컬리 운영하고 있는 컬리죠. 컬리가 작년 초에 상장을 좀 노렸다가 이제 철회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성적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예, 컬리의 작년 상황은 어떤지 한번 좀 거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컬리가 2023년 어떻게 경영을 했나 실적을 보면 일단 연매출 먼저 보면은 2조 773억 원이에요. 그래서 2022년 대비 2%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1,436억 원으로 2022년 대비해서 약 40% 축소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면 매출은 좀 답보 상태고 영업 손실은 제법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분홍색 그래프가 컬리의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굉장히 정말 2배 가깝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오면서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하기는 했었는데 사실 그때도 성장률은 30% 언더여서 컬리 성장세 둔화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23년에는 2022년 대비해서 2%밖에 성장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답보 상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3월 27일에 컬리 주주총회를 미리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사업 보고서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실적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도 주주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이거 당연히 물어보셨죠. 뭐 탑라인은 사실 거의 정체된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신사업인 뷰티컬리가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고 하면서도 매출 탑라인이 거의 비슷하다면 이것은 그렇다면 신선식품은 좀 역성장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주주분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컬리 측이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뷰티컬리가 성장을 많이 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전체 매출에서는 좀 비중이 작다.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장보기 시장이 성장을 안 한 건 진짜 아니다. 23년 분기별 거래액도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다. 우리는 꾸준하게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컬리가 또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장보기 시장을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왜냐면은 유저들을 좀 빠르게 데려오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단기적으로 태우는 걸 우리는 지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까 오프라인 고객을 온라인 장보기 쪽으로 끌어오는데 너무 비용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 비용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신중했고 그게 다소 좀 아쉬운 매출 탑라인의 성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산해 보면요, 10% 정도 차지를 하는데 7% 성장을 했으면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마이너스 아닙니까? 예, 사실은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주주총회에서 물론 컬리 측과 또 김드라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사실 뭐 그런 의아함은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보 상태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 성장성은 아쉽다고 말을 하는 게 정확합니다. 신선 말고도 다른 게 있으니까 용역 매출도 신선은 늘지만 다른 건 줄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역시 우리 심 대표님이 해야 하는 그렇군요. 맞네요.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주주총회를 네네네. 보통은 그 상장사들은 네네. 주주들이 가잖아요. 예. 여기 비상장사인데 주주십니까? 제가 그 엔젤리그라고 혹시 아세요? 엔젤리그라는 그 비상장 회사 주식을 조금씩 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지금은 좀 활발하게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마켓컬리 찐 팬이에요. 잘 써요. 그래서 그냥 굿즈 사는 마음으로 가볍게 샀어요. 네. 샀는데 이제 상장을 안 하면서 사실상 이제 저의 이렇게 영원으로 이렇게 정말 굿즈, 추억적인 굿즈로 이렇게 남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편집장님이 컬리가 이제 주주총회를 한다는데 다녀와라. 왜냐면 주주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가서 근데 또 주주들 대상으로 이제 김포 물류센터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하고 네. 이제 아침 9시에 네. 김포까지 가서 이렇게 와. 봤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와, 네. 역시 이 에이스 기자님은 다르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점은 기사가 며칠 전에 난 걸 보면은 네. 1분기 흑자가 기대된다. 될 것 같다라는 네, 이제 기사도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영업 손실을 그래도 줄인 거잖아요. 네, 요거는 맞아요. 어떻게 좀 가능했던 겁니까? 일단 영업 손실을 줄인 비결을 보면은 뭐 사실 저희가 주주총회도 다녀왔다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이제 어쨌든 이 방송에서 문의했을 때도 얘기를 했던 게 어쨌든 마케팅비, 물류비, 고정비 같은 이런 비용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을 했고 이제 컬리가 설명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좀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주주총회에서도 열심히 말씀을 하셨던 게 창원하고 평택의 물류센터를 새로 짓고 이제 송파에 있던 걸 없앴는데 그러면서 되게 생산성 증대가 많이 됐고 좀 비효율적인 비용 집행을 많이 없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운반비, 포장비, 물류비 같은 것도 이제 효율성 개선하면서 한 160억 원 절감을 했고 그리고 뭐 구매 단가 같은 것도 절감을 좀 했고 그리고 IT 비용 같은 고정비 절감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예산을 좀 효율화하면서 220억 원 정도 줄였다. 그리고 그 외에 SKU 최적화를 하고 매입 규모의 경제 활용을 통해서 뭐 매입 단가를 인하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사실 재무제표를 좀 뜯어 보니까 합당한 설명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재무제표의 숫자를 아주 간단하게 덩어리로만 봐도 2023년 매출이 2022년이랑 비교해서 400억 원 늘었는데 매출 원가는 2022년보다 150억 원 줄었고 판매비 관리비가 2022년보다 300억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매출 원가랑 판관비 합친 거를 이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거를 보면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인건비가 한 2022년 대비해서 200억 원 줄었고 광고 선전비도 230억 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컬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뭐 인건비 같은 것도 효율화시켰고 뭐 고정비용도 효율화시켰고 무엇보다 마케팅 비용이 좀 줄어든 게 영업 손실 규모를 줄이는데 그래도 좀 주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어떻게 이렇게 108억 원 정도 절감을 했냐라고 문의를 하니까 그 컬리 측이 얘기했던 게 그 물류센터를 자동화 수준을 많이 높이고 이러면서 좀 인건비를 좀 조정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김포센터나 평택센터가 다 그런 식으로 좀 가동률을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주총회 끝나고 사실 그 김포 물류센터 돌기는 돌았는데 확실히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기는 하구나. 사진은 못 찍었거든요.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래서 뭐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마케팅 비용 어떻게 줄였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뭐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좀 퍼포먼스 마케팅 좀 효율적으로 했고 2023년 하반기에는 뭐 인터그레이티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IMC 뭐 그걸 아예 안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TV, 잡지, 뭐 신문 같은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은 거의 하지 않았다, 잠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페북에서도 조금 덜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예전보다. 비용을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비용 통제를 했을 때 그 마케팅 비용을 줄였을 때 성장세가 유지되면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데 마케팅 비용을 줄였는데 성장은 정체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의 성장이 이제 돈으로 만든 거라면 미래가 이렇게 밝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안한 징표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컬리가 이제 뭐 퀵커머스 이런 쪽에 뭐 도전장을 던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성장 정체되면 큰일 나거든요. 새로운 동력을 만들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성적을 좀 잘 봐야 되겠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통제를 해서 이익이 확 많이 나서 이제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되거나 아니면은 매출이 다시 막 뛰거나 네. 요 둘 중에 하나는 컬리가 잡아야만 좀 괜찮겠다 싶긴 한데 또 그래도 좀 편을 들어드린다고 하면 아까 뭐 1분기 흑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아직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에비타 흑자가 계속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4분기인가 뭐 이렇게 계속 에비타 흑자가 나온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분명히 쿠팡이 흑자 전환하기 전에 재작년이었나요? 그 흑자 전환하기 전에 저희가 라이브에서도 에비타 흑자 같다가 이거 흑자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열심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보란 듯이 쿠팡이 흑자 전환을 확 그 다음 분기에 해버려갖고 이 에비타 흑자에 대한 이 논리도 좀 받아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컬리도 쿠팡처럼 확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 계속 얘기한 게 원래 에비타 흑자를 정말 주주총회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어쨌든 12월에도 냈고 2024년 1월, 2월에도 냈고 그리고 주주총회에서는 그때가 3월 27일이었는데 3월도 아마 날 것 같다,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일시적인 거 진짜 아니고 일종의 흐름,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걸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연락을 해서 네. 3월 에비타 흑자 났나요? 물어봤는데 아직 분기 결산이 끝나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은 어렵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고요. 4월 같은 경우는 계절적으로는 하절기로 봐서 이제 비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래도 3, 4분기 지나면 다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컬리가 계속 말하는 건 월 에비타 흑자는 우리는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고 흐름이다, 추세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월 영업이익도 낼 수 있고 계속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회계 전문가분들한테도 여쭤봤어요. 뭐 이재용 회계사님이라든지 이런. 근데 일단은 에비타 계산할 때 물론 지금 이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다들 똑똑하신 분들이어서 아시겠지만 에비타가 세금,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차감하기 전에 이익을 따졌을 때 흑자가 났다는 건데 근데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컬리가 감가상각비가 워낙에 크잖아요. 특히 사용권 자산 상각비가 막 460억 원 막 이렇게 넘는데 이런 거를 빼고 에비타 흑자를 났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회계 잘 하시는 분들은 엥? 이런 생각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뭐 이게 또 뭐 컬리 말이 또 틀린 건 아닌 게 감가상각비가 사실 현금으로 나가는 건 아니긴 하니까 뭐 컬리도 뭐 틀린 말을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느낌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컬리가 정말 쿠팡처럼 월 에비타로 흑자를 막 내다가 언젠가 또 영업이익을 내다가 결국에 연단에 흑자를 낼 수 있는가를 보려면 사실 쿠팡하고 컬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쿠팡은 사실 엄청나게 적자를 계속 내면서도 어쨌든 매출을 계속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면서 수익률을 같이 개선을 했다는 건데 컬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매출이 스탑된 상태에서 에비타만 개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분들, 회계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IPO 시장에서는 이 그림이 훨씬 안 좋대요. 그러니까 에비타보다 중요한 거는 매출의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컬리가 자금이 충분한 상태는 또 아니에요. 그 2023년 재무제표 기준으로 현금이 1,400억 원 정도 있는데 이제 상장 철회되고 앵커 에쿼티한테 한 1,200억 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 때도 나왔던 얘기가 뭐 외부 투자 받을 거냐. 근데 이제 컬리가 되게 명확하게 우리는 외부 투자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현금은 어쨌든 요 정도 있는 거 똔똔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어쨌든 에비타 흑자라고 해도 사실 안에서 현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매출을 이렇게 내면서 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좋은 상황이라고는 하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처음에 워낙 물류 막 쫙 깔고 돈을 워낙 많이 썼고 고정비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기는 했어도 매출이 느니까 어느 순간부터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그 고정비 같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 갖춰지면은 그 이후로는 비용이 많이 안 나가니까 그 이후부터는 매출이 늘어난 만큼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사실 쿠팡도 그렇게 흑자 전환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컬리는 그거랑 같은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매출이 안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2024년 실적까지 봐야지 과연 정말로 에비타 흑자를 넘어
월 영업이익 연간 흑자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쿠팡은 그러니까 돈을 계속 쓰면서 물류망을 전국에 깔았고 네. 우리 전국에 물류망만 깔면 이제 끝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달성이 됐을 때 이제 진짜로 영업이익으로 전환이 된 건데 아직 컬리는 그만큼까지 다 깔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기본이 성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그쵸, 모든 걸 그쵸.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성장이 유지가 안 되면 그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위험하긴 하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삼각비 중에서 혹시 그 사용권 자산 삼각비는 뭔가요? 뭐 사용권 자산 삼각비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무형 자산이라든지 뭐 유형 자산 다 포함해가지고 네 그냥 그 자산의 삼각 그 감가상각되는 비용을 묶어놓은 거죠. 네. 네. 거기는 근데 왜 그렇게 큰 겁니까 컬리는? 워낙에 고정비로 많이 깔아놓기도 했고, 네네 이번에 뭐 물류 같은 것도 많이 짓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활용하고 또 이제 뭐 여러 뭐 브랜드 같은 뭐 새로 사업자 낸 것도 있고 그런 거 다 합해가지고 네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컬리는 물류센터도 많고 네. 뭐 투자하는 물리적인 투자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비도 클 수밖에 없죠. 예. 컬리는 아무튼 올해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지금 결론이 나온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매출이 성장을 할 수 있을지 모두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볼 회사들은 사실 다른 회사들보다 그렇게 규모나 이런 데가 커서 이렇게 잡은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회사라 이 회사들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갖고 진짜로 잡은 회사들인데요. 이 명품 삼총사입니다. 이 발란, 트렌비, 머스티드 이렇게 삼총사인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엄청 어렵다. 이거 회사들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작년에 몇 번 했었거든요. 정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면밀히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 3사의 실적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떻게 좀 다 유사하게 나왔습니까? 좀 갈렸습니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머트발이라고 꼭 얘기하는데 머스트잇, 네. 트렌비, 발란 이렇게 3사죠. 한번 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명품 3사 실적 나왔는데 트렌비가 매출이 54% 줄었고요. 발란이 56% 줄었고요. 머스트잇이 24%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아까 지금 우리가 정체. 컬리를 정체라고 비판했는데 여기는 50%씩 줄었으니까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근데 이제 대신 여기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되게 이제 실속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 대신 매출도 줄은 대신 이제 적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적자는 트렌비 보면 저 밑에 있는 게 적자 규모인데요. 트렌비는 84% 적자라고 나오고 발란은 84%가 적자가 감소됐고 줄었다, 예. 이제 발란은 73%가 감소됐고 머스트잇은 52%가 감소됐습니다. 적자도 줄고 매출도 줄고 이게 스타트업 그림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죠. 이게 적자가 조금 늘더라도 그래서 성장을 유지하는 게 스타트업은 뭐 투자나 뭐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지금은 굉장히 지난 한 해가 이제 악몽 같은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좋지는 않았군요. 근데 머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굉장히 매출도 지금 뭐 4분기 들어서 많이 늘고 있고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던데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머스트잇이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들이 흑자 전환 이런 기사들이 네. 쭉 나오더라고요. 사실 약간 이거는 속임수에 가깝죠. 건물을 팔았거든요. 건물을 팔아서 토지하고 건물을 팔아서 영업이익이 아니고 이제 영업 외 수익으로 잡힌 것들이 이제 하다 보니 순이익으로 잡혀서 그 순이익이 흑자로 좀 돌아섰는데 그건 사실 일회성인 이익이고 뭐 장사를 잘해서 얻은 수익이 아니라 이거는 영업이익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 이제 다른 3사하고 비슷하다라는 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영업 손실은 손실인데 네. 당기 순이익이 이제 수익이 네, 낮다는 거군요. 네, 건물 파는 값입니다. 건물 파는 값. 이거는 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보도자료 고스란히 이제 고민 없이 쓰다 보면 네. 흑자 전환 이런 네. 이제 약간 다른 메시지가 나갈 수 있죠. 그렇죠. 흑자 전환을 보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저도 분명 기사에서 저기 뭐 흑자전화 이런 거 봤는데 네. 보니까 영손실이어갖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근데 그런 거군요. 해봐. 압구정동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400억 원에 팔았답니다. 저 고육지책인 겁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트렌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적자 규모를 참 많이 줄였는데 아까 84%였나요? 네,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매출도 반토막이 났어요.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트렌비는 대표적인 지표 하나가 좀 마음이 아픈데 직원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아, 3분의 1이 나가신 게 아니라 3분의 줄었어요. 1로 그러니까 228명이 최고치였는데 네. 지금 뭐 75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용도 줄고 회사가 좀 쪼그라드는 상황이죠. 이게 마케팅 같은 것도 거의 다 중단했고 네. 그래서 트렌비는 이제 제가 보면은 약간 비즈니스를 좀 바꾸려는 것 같아요. 기존 비즈니스로 좀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 네. 지금까지보다 이제 중고 쪽으로 좀 움직임이 좀 더 세 보입니다. 중고가 새 상품 사는 것보다 중고 상품 살 때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고는 좀 너무 비싼 건 우리 샤넬 이걸 새 걸 사기 어려우니까 중고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거래액이 크고 또 중고는 정가가 없잖아요. 네. 마진율이 높일 수 있습니다. 새 상품은 정가가 있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이 좀 적어요. 근데 중고는 상품의 그 품질에 따라 상태에 따라 조금 더 마진을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율도 조금 더 높고 그래서 오히려 중고 쪽으로 트렌비는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차는 보통 새 차로 사는데 네. 또 이제 해외차 외제차 살라 그러면 다 중고로 사잖아요. 네. 근데 이 명품도 좀 그런 기질이 있다. 명품도 이제 뭐 한 100만 원 이하의 그 패션 상품 같은 것들은 네. 새 상품을 뭐 살 수 있지만 뭐 수백만 원짜리를 이렇게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층은 좀 젊은 층이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젊은 층이 수백만 원짜리를 쉽게 살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고로 주로 산다. 그리고 또 같은 제품이라도 자꾸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명품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이게 800만 원에 샀다 그래도 막 지금 1200만 원에 맞아요. 똑같은 걸 파니까 중고로 사면 한 1100만 원 이렇게 살 수 있고 뭐 이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하시겠군요. 그래서 뭐 트렌비도 많이 줄였지만 아무튼 좀 체질 개선을 해서 네. 새로운 네. 세팅 모델을 찾고 있다라는 지금 쪽이고요. 근데 이제 반란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이쪽은 보면은 거래액은 자기네들이 높다는 뭐 자료 같은 걸 좀 내더라고요. 네네. 거래액은 뭐 많이 안 줄었단지 올랐단지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매출은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좀 있었어요. 과거에는 쿠팡이 매출이 엄청 높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 이제 직매입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직매입을 하면 팔면 내 매출로 잡혀요. 네. 내가 1,000원에 사서 1,100원에 팔면 내 매출은 1,100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이렇게 안 한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는 1,000원짜리를 1,100원에 팔면 100원만 나의 매출이 되거든요. 수수료 매출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반란이 옛날엔 직매입해서 팔았어요. 근데 이거 직매입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뭐 재고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서 이제 약간 오픈마켓 형식으로 이제 판매자와 이제 소비자가 직접 그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그 명품 가격 전체가 내 매출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만 나의 매출이 되는 시기 때문에 반란이 이제 과거에서 지금은 직매입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직매입을 줄임으로 해서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건데 거래액 차이는 없는 거죠. 근데 물론 거래액도 줄었습니다. 거래액 줄었는데 이제 매출이 쪼그라든 거에 비해 거래액은 변함이 없는 거, 좀 덜 쪼그라든 거죠. 네. 이게 플랫폼 수수료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은 사실 거기서 비용으로 뺄 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직매입해서 파는 매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빠져야 되는 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거래액이 많이 줄지 않은 거는 그래도 긍정적인다고 좀 봐야 되는 많이 건가요? 줄지 않은 건 아니고요. 많이 예. 줄었나요? 6,800억에서 네. 요즘 4,000억이라고 자랑하는 보도 자료가 네. 나왔는데 네. 4,000억이니까 6,800억에서 그러니까 많이 줄었네요. 줄긴 줄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과거에 이 명품 회사들이 이 오픈마켓식을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가품 이슈가 있어서 이게 우리 오픈마켓은 가품 이슈가 항상 있거든요. 판매자들이 뭘 팔게 될까에 대해서 이게 좀 위험하긴 한데 네. 뭐 이제 그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내부적 노력은 하겠지만 가품 이슈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도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군요. 이 명품 3사가 아무튼 작년에 엄청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비용을 좀 줄이면서 일단 남아 있는 상황이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3사 다 그 마케팅 비용을 엄청 썼었잖아요. TV에 광고를 도배할 정도로 많이 썼었는데 그렇게 해서 3사 다 힘들어졌고 참 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재무제표를 뜯어봤을 때는 이 3사가 다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일부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3사 다 쉽지 않죠. 이게 성장이 아까 말했듯이 성장이 반토막이 났고 매출이 3사 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일시적 어려움이냐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너무 코로나 시국에 너무 잘 됐던 거고, 그 이후로 명품 시장 자체가 약간 위축이 됐거든요. 백화점 명품 시장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명품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명품만 가지고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통한 어떤 분위기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면 일단 수익을 내는 게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쪽은 기존 스타트업의 공식과는 좀 다르게 매출 신경 쓰는 것보다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용을 줄여서 일단 BEP를 맞춰야 그 뒤로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성장성이 엄청 높은 시장이라고 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현 상황이.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좀 플레이어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도 점도 좀 있죠. 예. 하던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3사가 회사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가 나왔는데, 그 진위 여부는 이후로 뭐 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기사도 한번 났어요. 네. 3사의 대표들이 모였는데 결렬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도는 이유도 네. 사실 뭐 같은 맥락이 아닌가. 네. 근데 각자들 이렇게 생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머스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 소개하기 전에 젠테라는 회사를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명품 우리가 머트발 말고 젠테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매출로 보면 젠테가 1등이에요. 젠테가 매출이 488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렌비 401억 원이 머트발 중에 제일 많은데 젠테가 더 많은 거죠. 근데 젠테는 여기는 약간 직매입으로 거의 하기 때문에 약간 매출 자체가 약간 거래액인 셈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반란보다 여기 더 잘 나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젠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부티크랑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그 명품 부티크, 해외 명품 부티크로 하고 API 연동해서 거기에 재고를 바라보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가품 이슈가 없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대신 여기 다 직매입하는 방식이어서,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크지만 사실 거래액이 그만큼 크진 않은 그런 식입니다. 근데 지금 머스트잇이 이렇게 부티크랑 계약하는 이런 전략을 이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젠테처럼 API 연동해가지고 내 어떤 가품 이슈나 이런 걸 최대한 줄여보고 신뢰를 좀 얻으려는 이런 것 같고, 트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 쪽으로 이제 분위기를 바꿔놓은 분위기고, 반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약간 브랜드, 한국의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 판매해보겠다. 뭐 이런 전략을 새롭게 성장 동력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겹치지 말자 정도는 만나서 말씀을 하셨겠군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3사가 뭐 합치면은 되는 거 아니야 말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그거 하려고 하면은 기존 투자자 설득부터 해갖고 3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참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얼마나 흉흉하면 어떤 이게. 대표님이 깽판에 쳤다 뭐 이런, 물론 전혀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런 소문 도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안 좋은, 안타까운, 아쉬운. 네. 그냥 명품 3사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군요. 하지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회사는요, 여기는 실적만 보면은 괜찮아 보이던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회사죠. 무신사. 네. 무신사가
일단 매출이 1조 원대를 바라본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 어땠습니까? 일단 무슨사의 실적표를 보시면 저기 연결 기준 그래프로 드렸는데요. 일단 작년 2023년 매출 보시면 9,931억 원,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프 보시면은 매출의 성장세는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는 느낌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하늘색 그래프를 보시면 늘 이익을 내다가 올해 처음으로 86억 원의 적자를 냈다.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신사 적자 이야기할 때 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 별도 기준이랑 연결 기준이랑 항상 상황이 다르다. 네. 별도 기준은 영업이익이 나는데 이제 항상 별도 기준은 상황이 좋은데 이렇게 연결 기준 자회사를 붙이면 이게 상황이 안 좋다. 자회사들이 적자를 다 내서 그렇다. 특히 솔드아웃이 많이 내더라.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네, 별도 기준은 아마 300억대 흑자인가고 그랬었죠. 맞아요. 예, 지금 올해도 2023년에도 연결 기준으로는 적자지만 별도 기준으로는 3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저는 올해만큼은 사실은 생각만큼 자회사의 영향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왜냐면 2023년에 솔드아웃이 일단 영업 적자 폭을 좀 많이 줄였어요. 426억 원 마이너스였는데 288억 원으로 물론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은 멀지만 그래서 이제 사실 연결 기준 적자 전환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신사 본체, 그러니까 별도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가장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과거를 보면 2022년도에 별도 기준 무신사의 전체 매출이 6,450억 원에 영업이익이 618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별도 기준으로 매출이 8,829억 원에 영업이익이 370억 원이니까 사실은 절대적인 숫자도 절반 가깝게 떨어졌고 영업이익률도 많이 낮아졌죠. 그렇다면 어디서 이렇게 비용이 나갔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비용이 다 많이 올랐더라고요. 매출 원가도 2022년에는 3,026억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4,778억 원으로 크게 올랐고 뭐 급여, 지급 수수료, 광고 선전비, 주식 보상비 이런 모든 비용 항목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상품 제품의 매출이 오르면 매출 원가가 더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특히 판관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지급 수수료, 감가상각비가 정말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무신사에 문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인건비는. 근데 이제 2023년도에 임직원 전체 수도 16% 정도가 늘었고 테크 부문 중심으로 우수한 이제 몸값 비싼 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지급 수수료는 사실 거래액이 좀 많아지면 결제 대행을 포함한 지급 수수료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좀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또 감가상각비가 유독 늘어나서 물어봤어요.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사용권 자산 중에서 건물 금액이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시겠지만 무신사가 요즘 오프라인에 힘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 무신사 홍대, 대구 비롯해서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뭐 이런 거 대폭 확대를 하고 있어서 뭐 동성로에도 내고 서면에도 내고 성수점도 오픈하고 올해는 뭐 명동, 뭐 수원 이런 데 다 오픈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 건물을 매입하기도 하고 리스로 하기도 하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무신사 측에서 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일회성 주식 보상 비용 413억 원이 적자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근데 2023년도에도 사실 273억 원의 주식 보상 비용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신사에 물어본 게 그때도 일회성 비용이라고 했었다 2022년에도. 근데 2023년에는 심지어 늘었네. 더 낮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 비용이라고 할 수 있냐? 굉장히 전곡을 찌르셨네요. 그 매년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무신사 측에서 주신 공식 답변은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2024년을 봐야죠. 근데 2024년에 더 늘어났으면 이거는 일회성 비용이 아닌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쪽에 내부에서 어쨌든 낮은 비용이 나올 거라고 본다는 거는 좀 뭐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은 무신사 본체 영업이익 자체가 떨어졌고 거기에 플러스 자회사들도 여전히 적자를 내서 연결 기준 영업 손실로 전환을 한 것이고 무신사 본체 영업이익이 떨어진 이유는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비용이 계속 늘어났다. 어쩔 수 없는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주식 보상비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스톡으로 준 거니까 이게 좀 업력이 지나고 나면은 줄어들기는 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도 일회성이라고 했는데 2회가 되고 3회가 되고 한 5회까지는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일회성이 맞긴 하죠. 그게 이제 올해는 이 사람은 일회성,
내년엔 저 사람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되고 나면은 네네네. 보통은 이제 연봉을 올려주고 네. 스톡을 잘 안 주는 형태로 가니까 네. 뭐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좀 줄어들 수 있겠으나 현재는 몇 년까지 갈지는 그러니까 네. 모르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도 아직 남아 있고 저 사람도 남아 있고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매출은 보면 확실히 좀 늘어난 것 같기는 네네. 하거든요. 어떻게 성장한 겁니까? 일단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36.9%가 늘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좀 성장을 했는지 보면은 일단 무신사가 매출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수수료 매출, 기타 매출로 나뉘는데요. 기타 매출은 비중이 아주 작아서 세 개만 두고 봤을 때 상품 매출이 2022년에 1,704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765억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62%가 는 거고요. 제품 매출은 2022년에 1,640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2,054억 원으로 늘었으니까 2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 제일 많이 늘었죠. 그리고 수수료 매출은 2022년에 3,028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 3,89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8%는 거고요. 수수료 매출은 이제 무신사라는 플랫폼에 입점하는 업체들이 내는 그 수수료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상품 매출이 가장 크게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연결 기준으로 봐도 상품 매출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신사 별도 기준 실적에는 어디가 포함이 되냐면 무신사랑 29cm, 그리고 무신사 글로벌, 무신사 스탠다드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감사 보고서, 그 별도 보고서에 보면은 다 이렇게 나눠서 얼만큼 매출이 나오는지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신사에 문의를 했는데 이제 성장률로만 따지면 29cm가 가장 성장폭이 컸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럼 거래액을 알려달라 했는데 그런 거는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얼마나 늘었는지 퍼센티지만 알려주셨는데 여성 패션 같은 경우는 29cm는 이제 2022년 대비해서 57%가 성장했고 또 29cm에서 홈 카테고리도 다르거든요. 그거는 69% 성장을 했대요. 그래서 비록 거래 금액 자체는 안 알려줘서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29cm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어쨌든 무신사 본체의 매출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구나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29cm가 이제 여성 패션 쪽인 건데 이게 원래 무신사 본체는 남성 쪽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네. 근데 뭐 스타일시어도 인수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여성 네. 쪽으로 진출을 해서 이쪽에서 그래도 많이 신사업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네네. 여기서 그래도 괜찮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이고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되게 많은 플랫폼들을 다 쓰는데 그래도 이게 물론 재무제표에 나오는 것도 실적이 있지만 소비자의 느낌적 느낌 이런 것도 되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29cm가 굉장히 약간 여성 패션 쪽에서는 탑 플레이어로 자리 잡은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더블 컨셉이 보통 1위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29cm가 사실상 이제 작년에 그 더블 컨셉을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은 진짜 29cm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느낌적 느낌으로도 이제 이 숫자로 확인한 거로도 확실히 여성 패션 쪽에서는 좀 약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상품이랑 제품이 뭐가 다릅니까? 제품은 이제 무신사 이제 아마 PB 쪽일 거예요. 그 제품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고 상품 이제 사가지고 파는 거니까. 네. 그러면 스탠다드 쪽이 제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네네. 네. 저도 무신사 스탠다드를 처음으로 작년에 사봤던 것 같은데 네. 좋지 많이 않나요? 성장했군요. 네. 제가 아웃스탠딩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조만호 창업자가 다시 대표로 복귀를 했다. 네네. 열심히 읽어봤는데 네. 이게 좀 갖고 있는 뭐 상징성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지금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일단은 사실 조만호 창업자가 이제 대표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사실 이제 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의사결정 같은 거는 다 했었고 또 되게 중요한 사업은 직접 챙겼다는 내부 사람들의 증언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조만호 창업자가 물러났던 게 아시겠지만 뭐 무신사에서는 거론되는 거 싫어하시겠지만 여성 고객만 대상으로 쿠폰 발급했다가 항의도 받고 또 이벤트 이미지에 이제 남성 혐오 이미지 넣었다고 그런 논란 때문에 사실 책임지고 대표 자리를 물러났던 건데 사실 뭐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솔직히 어쨌든 좀 여론을 잠재우고 또 어쨌든 필요한 때 그냥 잠깐 물러났다가 이제 어쨌든 무신사의 현재 상황을 보면 뭐 여태까지 너무 잘했지만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필요하고 또 이제 상장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나서야 되겠다 해서 나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만호 의장이 다시 대표로 컴백을 하면서 이제
세 명의 이제 각자 대표 체제로 이제 가기로 했죠. 네. 이게 각자 대표면은 셋 중에 한 명만 도장이 찍혀도 이게 유효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동 대표면 셋이 다 도장을 네. 찍어야 되고 각자 대표면 누가 맞습니다. 그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네. 그러니까 네. 세 명의 대표가 공존을 하시게 맞습니다.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세 분이 지금 좀 어떤 구조예요? 좀 복잡하던데. 일단은 사업 부문을 글로벌과 브랜드, 그다음 플랫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문일 대표가 글로벌 앤 브랜드 사업 각자 대표로 가셨고, 박준모 29cm 대표가 이제 플랫폼 사업 각자 대표로 이렇게 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조만호 의장은 총괄 대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두 개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문 대표를 앉히고 이제 각자 잘하는 거 하고, 이제 조만호 대표는 최대 주주로서 이제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이제 두 사업 분야가 좀 원팀으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좀 총괄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마다 맡은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으니까 좀 자율권을 보장하고 좀 그렇게 밀어주는 느낌이죠. 네. 29cm가 워낙 또 성장을 잘 하다 네. 보니까 이분께서 이제 박준모 대표님께서 플랫폼을 맡으시는 거고 그렇죠. 무신사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네. 이렇게 더 늘어나신 거죠. 맞습니다. 그 영역이 늘어나죠. 영역이. 네. 그러고 보면은 이제 한문일 대표님이 글로벌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네. 이게 좀 더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것도 맞아요. 보실 것 같고 네. 조만호 대표님은 아마 뭐 여기 또 인수합병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예. 그런 도장 찍으시지 않을까 뭐 그냥 네. 예측이 그렇게 되기는 하네요. 예, 그 한문일 대표는 사실 무신사에 합류해서 대표로 올라가기 전에 원래 글로벌 앤 브랜드 이쪽 신규 사업 쪽을 하셨던 분이라서 원래 잘하던 거 다시 하시는 느낌으로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자하고 최대 주주가 네. 아무리 대표가 아니라도 그의 뜻에 거스르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대표가 CEO가 도장을 찍기 전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창업자가 직접 대표를 하면 네. 직접 찍을 수 있잖아요. 의사결정이 훨씬 빨라지겠죠. 예, 맞아요.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근데 저도 아까 뭐 29cm도 얘기하고 막 뭐 스타일 시어도 얘기하고 이거 워낙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이제 살짝만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아까 스탠다드도 나오고 아, 무신사 예. 보면은 그냥 무신사 플랫폼만 그렇게 보면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네네. 굉장히 큰 기업이더라고요. 아, 지금 예. 그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뭐 인수합병, 계열사 정리 이런 게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됐는데 네. 굵직한 건 말씀드리면 일단은 무신사가 2021년에 이제 여성 패션 쪽에도 좀 진출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쉐어랑 29cm를 같이 인수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였죠. 네. 그런 다음에 이후에 무신사 법인으로 흡수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회사는 이제 법인은 없어졌던 거고,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스타일쉐어 서비스를 종료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스타일쉐어를 무신사 스냅으로 통합을 시켰고요. 그리고 2023년 말에 레이지나잇이라고 이제 4050 여성들을 위한 플랫폼이 있었는데 요것도 신사업 부문이었는데 요것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건 요 정도인데 네, 기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네. 좀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예. 이게 29cm 같은 경우도 스타일쉐어가 29cm를 인수를 했고 그렇죠. 스타일쉐어가 그렇죠. 29cm를 인수하고 이 인수를 한 상태에서 다시 무신사가 인수를 네,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29cm는 올라가 오히려 민수당에 또 29cm는 잘 나가는데 네. 스타일쉐어는 종료시킨 다음에 그렇죠. 또 스냅으로 넣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조를 바꾸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되게 굵직굵직한 거 크게 잘하시네요. 네, 일단 근데 이제 솔직히 29cm가 그래서 스타일쉐어를 인수했을 때부터 사실 네. 업계에는 29cm 때문에 인수하는 거다. 근데 이제 29cm만 따로 살 수는 없으니까 스타일쉐어도 인수를 하는 것이다. 물론 저 스타일쉐어 진짜 좋아했는데 네. 사실 이제 서비스의 하락세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신사 입장에서는 업계 상황도 사실 좋지 않은데 서비스 고도화도 시켜야 되고 하는데 이제 어쨌든 잘 되는 거 밀어주고 뭐 스타일쉐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안에 내부 인력은 훌륭하고 이러니까 흡수를 조금 네. 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레지나잇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나이대가 있으신 여성분들을 위한 플랫폼 퀴닛 같은 느낌이었던 서비스였는데 29cm가 좀 잘 되면서 3040 중에서도 이제 힙하고 트렌디한 여성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서비스를 굳이 두 개를 둘 필요가 없고 네.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저는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었던 선택이 있고 좀 기민하게 잘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신사가 원래 남성 쪽에 처음에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29cm는 무신사한테 없는 재능이 갖고 있는 여성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거고 스타일시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신사랑 비슷하죠. 약간 콘텐츠 중심의 이런 커머스를 하는 거니까 그 색깔이 좀 겹칩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시키는 거고 이쪽에 이 29cm는 살려두는 거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신사 자체가 원래 무진장 네, 신발 네. 사진인가요? 많은 거 사진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 네. 곳이었으니까 스타일시어도 사진 많은 곳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겹치는 그런 게 네. 있었군요. 그래서 그래도 이 회사라는 거를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하고 또 뭐 정리를 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매년 굵직굵직한 네. 일들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좀 성장 동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무신사의 작년 성적표는 등급을 어떻게 매기시겠습니까? 선방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도 어쨌든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한 게 어쨌든 성장세는 이어가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지 네. 않느냐라는 말씀 나눴잖아요. 어쨌든 성장세는 저는 계속 꺾이지 않고 어쨌든 한 번 더 찍었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서 이제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호 의장도 다시 컴백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IPO가 정해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아까도 뭐 예, 여쭤보시던데. 예, 많이 물어봤는데 근데 이제 IPO를 이제 마냥 늦출 수 없고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또 투자도 받았고 해서 근데 이제 무신사 쪽에 물어봤을 때 뭐 항상 하는 대답 무신사의 가치를 가장 잘 인정받을 시점에 할 것이고 아직 뭐 정하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업계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2025년, 2026년 요께는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돌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알 수 없는 것이. 정 기자님이 쓰신 그 기사에 보면은 네네. 2024년까지 원래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다고. 네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투자자가 그렇게 걸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또 협의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치를 잘 인정받을 때 그쵸. 당연히 엑시스를 하길 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서 네. 네네. 그거는 예, 열려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는 안 하겠다가 현재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26년 이후에는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네. 2026년에 하겠다는 느낌이기도 금방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2025년까지는 안 한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무신사까지 한번 봤고요. 또 큰 기업을 하나 다뤄야 되는데 당근 마켓이 흑자 전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당근에 대해서 좀 다루고 이럴 때 당근의 수익 모델이 참 이거 광고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게 될까 막 이런 좀 갸우뚱했던 것 같기도 한데 또 흑자 전환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요 어땠습니까 작년 실적? 우선 당근 마켓 아니고요. 이제는 네, 당근입니다. 당근입니까? 회사가 네, 마켓자를 띄었어요. 아, 예, 네. 예. 이게 어떤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일단 당근 마켓을 지었다는 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제 마켓이라는 단어는 약간 뭐 커머스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물론 커머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맨날 이렇게 당근이 얘기하는 그 하이퍼 로컬, 그 로컬 커뮤니티 이쪽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 마켓이라는 단어를 뗐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지난해 이제 좀 더 다시 보여주시면 이 실적을 보면 요 실적은 현재 이건 별도 기준 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근도 별도 기준으로 보면 흑자고요. 연결 기준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근데 당근은 이제 그 뭐 이렇게 무신사처럼 자회사가 많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이 별도 기준에 당근 자체만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1,276억 원의 매출과 이제 17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뭐 매출 성장도 어마하고 네 이제 464억 원의 그 적자를 까고 흑자로 전환했으니까 어마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저기 같습니다. 보면은 2020년, 21년, 22년이 계속 적자가 늘어가다가 네. 그게 확 반전이 되면서 흑자를 보고 그 와중에 매출은 2배가 넘게 올라가고 그 전에 매출 성장률보다 훨씬 더 올라갔고 대단한 성적표군요. 근데 사실 당근이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돈을 벌려고 욕심을 냈으면 아마 그 전에도 돈을 벌 수 있었을 거예요. 광고를 막 붙이고 비즈니스를 막 하면 될 텐데 당근은 좀 막 당장 돈을 급하게 버는 것보다 사용성과 이용자 확보 이쪽에 더 치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광고라는 게 아무래도 사용성을 좀 저하시키잖아요. 네. 그런 걸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일단 이용자 확보와 이제 플랫폼을 완전히 이제 충성도 높은 고객들로 채우자 네. 이런 목표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고 이제 더 이상 투자 시장도 마르고 이제 이 모두 다 작년 올해는 이제 돈 버는 시기다라고 당근도 이제 돈 버는 시기로 돌입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광고 비즈니스의 그 비중이 높습니까? 99%. 네. 이게 광고 비즈니스는 그래도 조금 예상이 됐던 그 수익원이잖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 신장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광고 매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오겠죠. 근데 당분간은 이게 계속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뭐 거의 2배 이상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이게 맥시멈이다라고 이해할 근거는 없어요. 만약에 당근한테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준다고 하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럴 건가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쿠팡이 흑자 전화 딱 했을 때 뭐 저 정도 선에서 뭐 유지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익률이.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엄청 늘고 있잖아요. 당근도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근이 가진 거에 비해 좀 실현한 수익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제 겨우 광고 하나 한 거예요. 근데 광고 말고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뭐 커뮤니티도 있고 뭐 중고거래 넘어서 뭐 중고거래 수수료 같은 건 안 받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거래, 뭐 부동산 거래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일일이 다 만약에 수수료 모델을 붙인다. 그러면 또 다른 수익원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아직은 광고만 하고 있다. 제2의 네이버처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죠. 네이버의 그 커뮤니티는 굉장히 경쟁 상대라고 볼 수 있죠. 로컬 비즈니스. 네이버에 겹치는 게 뭐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것도 겹치고요. 네이버 카페도 겹치고요. 뭐 그래서 네이버 동네 우리 동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당근하고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죠. 태권도 회사도 태권도 학원도 예를 들어 광고를 낼 그렇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게 하이퍼 로컬을 강조하는 이유죠. 광고는 아무튼 알겠는데 이게 수수료 받기도 좀 애매하고 그런 면에서 수익 다각화는 좀 힘든 회사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작년에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구인구직. 구인 광고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헤드헌팅 같은 느낌으로 중간 거래가 일어나면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뭐 부동산 거래도 뭐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현존하는 모든 플랫폼들의 비즈니스를 다 당근에 담을 수 있어요. 로컬이라는 틀 안에서. 만약 이삿짐 센터 구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당근은 아무튼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그러면 당근의 성적을 매겨주신다면 A 플러스입니까? 저는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용자도 1,9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MAU가 그리고 회원은 3,600만 명이래요. 1,900만 명, 2,000만 명이라고 치면 와 이제 거의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근에 아주 우리 노인들 빼고 아주 애들 빼고 웬만하면 당근에 한 달에 한 번씩은 들어간다라고 봐요. 거의 네이버 다음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가까운 수준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 같은 데 봐도 요새는 당근으로 대화를 해서 뭐 자기가 좋은 일 한 거 막 이런 것도 캡처해서 올리시는 분도 있고 확실히 당근은 별의별 걸로 다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해외 진출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지금 스타트업들 대부분 다 어려운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도 있어서 근데 연결은 적자예요.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해외 당근의 자회사는 거의 이제 해외 쪽에 있습니다. 이제 뭐 캐나다, 뭐 일본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다 적자고요. 그다음에 당근 페이 쪽에 이 페이도 좀 적자고. 해외는 뭐 돈 써가면서 원래 진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래를 보고 투자라고 봐야죠. 해외니까. 그리고 이제 페이는 지금은 페이가 거의 이제
많이 이용되진 않죠. 그게 네.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 정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모든 중고 거래가 이제 당근페이로 거래된다든지, 그리고 또 뭐 로컬에서 뭘 구매를 당근페이로 결제한다든지 이런 시대가 온다면 이것도 중요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를 위해서 일단은 지금 네, 지금은 이제 당근페이를 확산시키는데 아마 목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당근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여쭤볼 회사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요 회사는 사실 유니콘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예비 유니콘으로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선정이 됐었고, 그런데 여기도 되게 드라마틱하게 좀 괜찮은 실적을 거둔 것 같아서 좀 골라봤습니다. 강남 언니 같은 경우에 실적이 굉장히 괜찮아진 것 같던데 어떤지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강남 언니의 실적을 한번 보면 규모는 작지만서도 오늘 다룬 기업 중에서 이제 그래프가 가장 좋은 쪽으로 극적인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2022년 매출이 245억 원에 적자가 72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매출이 417억 원, 영업이익이 122억 원으로 적자를 면했을 뿐 아니라 거의 3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죠.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강남 언니가 되게 잘하는 팀인데 그 2022년, 2021년 이렇게 좀 부침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코로나 시기에 아무래도 미용 시술을 하려는 관광객 수가 급감을 하는 등의 정말 직격탄을 맞았고, 또 의료법 위반 이슈로 이제 홍승일 대표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데믹 상태에 접어들면서 다시 해외 사업에 힘을 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매출이 증가를 한 거라고 이제 크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부적으로도 비용 통제를 위해서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면 사실 강남 언니의 한국 사업 매출은 최근 3년에도 계속 꾸준히 성장은 했대요. 이제 가입 병원 수도 계속 늘어났고, 누적 한일 가입자 수도 한 100만 명이 늘어서 이제 지금 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 현지 사업이랑 크로스보더 사업이 잘 됐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되었기 때문에 2022년 대비 2023년에 70%의 매출 성장을 이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로 강남 언니 감사 보고서의 매출 구성이 성과형 광고 매출, 배너 광고 매출, 뭐 크로스보더 매출, 기타 매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름만 보면 이제 크로스보더 매출만 해외 매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물어봤을 때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모두 국내 해외 매출이 녹여져 있다. 그리고 일본 유저로부터 발생한 총 매출만 발라내면 80억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매출 카테고리 중에서 성과형 광고 매출이 가장 성장세가 좋은데요. 2022년도에 215억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338억 원으로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 성과형 광고 매출이 뭐냐면 의료 광고 페이지당 뷰 광고 하면서 생기는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참고로 병원 예약 상담 신청 뭐 결제 이런 거는 의료법상 BM을 붙일 수가 없어서 그걸 안 한대요. 그래서 아무튼 지역을 확장하고 고객 경험 계속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켰고, 이제 비용 효율 낮은 광고 이런 거 다 종료를 시켰대요. 그래서 비용 효율화도 하고 사업도 잘 돼서 이렇게 좋은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래프만 봤을 때는 거의 아까 당근이랑 비슷한, 매출은 거의 2배 오르면서 적자는 원래 3년 연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거를 엎어버리면서 3년 맞아요. 연속 난 적자만큼을 흑자로 돌려버린 지금 그런 지금의 실적이 나왔네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해외 진출을 열심히 하면서 뭐 크로스보더 역할도 하고 이러면은 아까 당근만 해도 해외는 적자라고 했잖아요. 네. 이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영업이익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재무제표를 봤을 때 지급 수수료가 또 줄었더라고요. 근데 매출은 늘어서 이거는 또 왜 그런 거냐? 보통은 이제 플랫폼에서 매출이 늘면 지급 수수료도 같이 느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 물어봤는데, 이제 강남 언니의 지급 수수료 항목에는 결제 대행에 따른 것뿐 아니라 전산 수수료, 기타 업무 관련한 자문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 효율화에 목숨을 걸어서 뭐 마케팅 비용을 전년 대비 30%를 줄였고, 불필요한 사스는 계약을 다 종료시키고 필요한 사스는 장기 계약 형태로 해서 연간 지출 금액을 확 줄였대요. 그리고 이제 신규 해외 사업에 생각보다 비용을 많이 투자를 안 한 게 35억 원 정도 딱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한마디로 쓸데없는 비용은 다 줄이고 해외 사업에도 딱 적당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투자를 딱 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크로스보더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해외의 이용자를 우리나라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이용자가 뭐 해외 병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주로 해외 고객을 한국 병원으로 데려다주는 걸 주로 많이 하고 그 반대도 하긴 하지만 그 전자가 훨씬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류 이후로 그러네요. 한국의 성형술에 대한 글로벌적인 긍정적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외국에서 한국 뭐 특히 동아시아권이나 동남아권에서 한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외모에 대한 칭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 이런 게 맞물려 있는 거죠.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수술도 하지만 일본 사람이 일본 병원 찾을 때도 강남 언니를 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해외 진출이죠, 그거는. 그거는 진짜로 일본 고객을 잡은 거네요. 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K-팝 한류로 한국 오는 거만큼이나 그 한국 올 때 우리나라 와서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찾아볼 때는 우리나라 플랫폼에 와보는 게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강남 언니를 이용을 하면은 쉽게 되니까. 한국에 가서 수술 받고 싶은데 정보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어디서 강남 언니라는 게 있대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는 되게 유망한 그렇죠. 곳이네요. 그 강남 언니 전체 서비스 구성이 한국 강남 언니, 일본 강남 언니인데 이제 서비스를 간나무 언니래요. 강남 언니. 그리고 이제 언니 UNNI 언니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글로벌 크로스보더 서비스까지 이게 2023년 12월에 오픈한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 분이 한국으로 올 수도 있고 일본에서 병원 찾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 사업이 생각보다 준비를 철저히 탄탄하게 오랫동안 잘 준비를 하셔서 비용을 효율화하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 그 서비스명도 처음에는 강남 언니 되게 좀 그랬거든요. 저도 좀 너무 욕망을 너무 드러낸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이름인데 이 언니란 단어나 오빠란 단어가 글로벌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거든요. 해외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요. 언니 오빠 정도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그러니까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강남 언니를 보면서는 우리나라의 한류나 뭐 성형 여행에 대한 걸 등에 업긴 했지만 아무튼 그거를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으니까 이걸로 지금 사업을 작년에 잘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또 강남 언니 재무제표 보니까 사실 언론에 투자 뉴스 이런 게 안 떠서 몰랐는데 2022년이랑 2023년에 조용히 투자를 받으셨더라고요. 한 3번에 걸쳐서 한 8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투자 받으신 걸로 역산을 기업 가치를 해보니까 한 3천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시리즈 투자가 아니라 브릿지라서 기사를 좀 안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 마지막으로 나온 강남 언니 투자가 2020년도였어요. 그때 기업 가치를 역산해 보면 1,000억 원대였거든요. 기업 가치가. 그러면은 이제 기업 가치가 굉장히 뛴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사들은 국내외 사업을 잘하는 어쨌든 강남 언니의 그 저력을 알고 있었고 좀 기업 가치도 높여서 좀 인정을 받고 투자도 잘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 시리즈가 1,000억이었고 브릿지에 3,000억이면은 다음 시리즈에는 확실히 확 더 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네요. 뭐 보통은 그런데 또 시장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쭤봤던 게 제가 사실 2022년에도 재무제표를 보다가 투자를 받으셨네요. 이거 근데 왜 뉴스 안 내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브릿지여서 안 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여쭤봤을 때도 아니 3번이나 받으시고 80억 원인데 이거가 계속 브릿지예요. 브릿지가 어디까지? 일회성 비용이 5회까지 가고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쨌든 브릿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투자사는 밝힐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가치가 3천억 원 정도가 됐으면 아무튼 이제 한 3배 정도 더 올리면 유니콘이 되겠군요. 강남 언니에 있는 그 내부의 직원들에 대한 실력이 높다고 외부에서는 많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IT 쪽으로요,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전부 다. 아무튼 이렇게 좀 봤는데요. 다행히 이제 뒤쪽에 본 회사들은 막 힘들지만은 않고 그래도 좀 발전한 곳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작년 초만 해도 우리가 우려를 했던 게 다 이러다 다 죽어 막 이랬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부분 버티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거든요. 좀 작년 스타트업 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투자 상황하고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떤 코로나와 그 직전에 그런 버블이 가득 차던 그 시기를 지난 후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이 당연히 수익성을 높여가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막 투자받은 돈 전부 광고에 쏟고 막 이런 일도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너무 질렀는데 좀 이게 차분해지는, 그래서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자꾸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투자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비교를 자꾸 코로나 시국하고 해서 그래요. 네. 그 시기는 어쩌면 한동안 오지 않을 일이거든요. 그때랑 비교하면 뭐 앞으로 계속 영원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그 전 시기, 코로나 이전은 뭐 아이폰이 처음 나오고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이럴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어쩌면 한동안 이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되게 정상화, 오히려 정상화. 코로나가 좀 비정상이었던 시기고 지금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그 전에만 좀 보더라도 뭐 위워크 사태나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 투자금을 확 받아서 이 버닝을 하면서 이 투자금을 태워가면서, 이거 한 최용식 대표님이 항상 하시던 건데 투자금을 태워가면서 그 다음에 성장을 빨리 해라. 그게 네. 이제 스타트업의 그 성장 비즈니스 방식이었잖아요. 모델이죠. 근데 작년에 보면 지금 다 비용 효율화, 매출 올려야 된다, 영업이익 거둬야 된다, 지금 다 이런 이야기로 바뀐 것 같은데 네네. 이 스타트업의 성장 방식 자체가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그 예전처럼 돈을 태워가는 걸로 다시 회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새로 시작한 회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는 네. 단기간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성장을 급속도로 시켜서 로켓을 태운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아니면 그냥 장사거나 네. 그냥 뭐 개인 뭐 그냥 평범한 회사인 거지 스타트업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여전히 그 어떤 캐피탈,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자본을 이용해서 성장하는 모델은 여전히 유효한 거고요. 그런데 너무 같다 이거죠. 제가 아는 회사는 50억 매출 50억 투자 받아서 광고비를 55억을 썼더라고요. 그래도 5억 정도 벌어서 쓰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시기는 이제 아닐 것이다. 그렇죠. 그 아까도 명품 3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확실히 정말 많은 막 그 광고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는 그때는 확실히 너무 과열되지 않았었나. 그리고 막 인력 채용도 막 경쟁적으로,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해서 막 초봉 8천, 초봉 7천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도 지나간 거죠. 네. 이 노동자로서는 아쉽고. 그들이 많이 받는다고 우리도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그렇죠. 저랑은 상관이 없네요. 네. 이게 또 기사를 보니까요. 그래도 1분기에 이번 이제 1분기가 다 갔죠. 1분기에 그래도 벤처 투자금이 확실히 작년 대비해 확 올랐다라는 뭐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 스타트업에 그래도 아까처럼 뭐 활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겨울을 지나서 좀 봄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온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일단은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씬 자체는 확실히 상황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바로 확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왜냐면 사실 거시적 경제 상황이랑도 되게 맞물려 있는 거고, 사실 한국 주식시장이 현재 지금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한국 기업이 성장해야 스타트업 투자 시장도 결국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씬 자체의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또 이제 사실 이번 혹한기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뭐 이재용 회계사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경영자들이 굉장히 레벨업을 했을 것이다. 비용을 줄이면서 성장을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고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기업들도 성장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레슨런의 시간이 어떤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스타트업의 가장 큰 매력은 성장성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일시적으로 잡았지만 2024년엔 분명히 성장성에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할 텐데, 이제 그 방식을 조금씩 터득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또 투자 시장은 또 그 씬이랑 같이 막 시간이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투자 시장이 금방 좋아지고 막 투자 엄청 잘 붙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네네.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좋아진 거는 다행이고, 근데 이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코로나 이전처럼 뭐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약간의 착시 현상을 좀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분기에 투자가 좀 좋아졌다라고 한 건 시장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코로나 직후에 이제 너무 줄어서. 코로나 직후에 투자사들이 펀드를 조성해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너무 갑자기 너무 위축돼 버리니까 네. 누구한 투자를 하기가 두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게 펀드를 조성하면 보통 4년에 소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4년이 도래하고 있어요. 코로나 직후부터 2021년부터 지금 이제 4년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해야 돼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가 그때 안 했던 건 밀려서 지금 하는 거지 시장이 좋아져서 지금 이제 투자가 늘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다 이렇게. 네. 그 돈을 이제 소진하고 나면은 그 다음 펀딩부터는 이제 또 다시 돈을 매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네.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장했을 때 우리 스타트업들이 하루 이틀 상한가치고 계속 쭉쭉 떨어지는 네.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에 안 좋은 이제 메시지가 가는 거죠. 모든 투자란 건 IPO가 최종 그렇죠. 그 꽃이잖아요. 근데 상장하는 날 털지 않고 만약에 묶여 있어. 그러면 뭐 한참 뒤에 팔아야 돼. 그러면 다 손해가 나는 순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가 시장에 안 좋은 메시지들은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면에서는 좀 두고 봐야 되겠군요. 투자 상황은 금리랑도 매우 밀접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한동안 좋았을 때는 거의 제로금리 시대였단 말이죠. 네. 제로금리 시대가 당장 올 것 같지 않아요. 미국 경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도 지금 높이 유지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거를 당장 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뭐 눈에 보이진 않거든. 제로금리 시대로 올라면 또 한동안 오긴 오겠죠. 네. 근데 한동안 뒤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제로금리 시대의 호황기는 다시는 오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오기는 할까요? 이게 세상 일은 모르는 경제는 계속 이렇게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다시 오긴 할 겁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많은 회사들을 좀 다뤄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언급 안 했지만 뭐 배민이라던가 오늘의 집이라던가 좀 몇 개 회사들 굉장히 큰 이 회사들을 지금 못 다뤄봐서 나중에 좀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주총회까지 직접 가셔서 네, 김포 물류센터까지 돌아보시고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지만 물선도 춥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신선식품 막 네, 있어야 엄청 되니까 춥더라고요. 네 냉장고에 들어가신 느낌이었을 네, 것 같은데 그런 경험까지도 다 나눠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나와 주십시오. 아, 예. 네. 뭐 용식님이 또 땜빵을 하게 된다면 제가 네. 즐거운 마음으로, 아, 예, 예. 감사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또 마무리 지으면서 행사 뭐 없으십니까? 광고하실 거? 바이라인 네트워크가 창간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아, 네, 작년에는 파티를 했는데 네. 올해는 안 해요? 파티는 안 했고요. 네, 그냥 내부적으로 회식만 했습니다. 네. 축하해 주세요. 오늘 굉장히 담백한데요. 여기 아웃스탠딩은 뭐 없을까요? 아, 예. 저희 아웃스탠딩은 일단 오늘 구독하는 게 가장 저렴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어쨌든 지금 4월, 5월이 이제 스타트업들의 실적이 이제 재무제표가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DB 분석 작업을 한 레포트도 올리고 있고 기사도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망설이시는 분들 있다면 바로 지금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아웃스탠딩 들어가서 보는데 확실히 스타트업 뭐 탑 50 막 이런 거 많이 해주시잖아요. 예, 맞아요. 한눈에 되게 보기 잘 정리해 주시니까 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바이라인 네트워크도 매일 아침 일간 바이라인 날라오는 거 이렇게 신청하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8주년 축하 댓글은 저희 쪽에 달아주십시오. 저희 댓글로 네,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 늦게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충실하게 많은 취재해 주셔서 기업도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저희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